그날 저는 은행 창구에서 손이 얼어붙었어요. 정기예금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었어요. 그저 매달 똑같은 금액이 정확히 같은 날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20년 동안이나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1993년 5월 11일.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 내 손에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쥐어졌죠. 사람들은 그 돈이 작다고 말하겠지만 내겐 세상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그날도 새벽 5시에 현장으로 나갔고 저녁이 되어서야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돌아왔어요. 옷은 흙먼지 범벅이고 양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웃고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지폐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죠. 이거 오늘 처음 번 돈이야.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앞으로는 거기다 조금씩 넣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9년째 되던 해였고 그 사이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제대로 저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아내는 게 전부였어요. 먹고 자고 벌고 버티는 삶. 그런데 그날 남편은 나를 위해 이름을 붙인 돈을 건넨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그리고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동네 농협에 갔어요. 대기번호 23번. 남편은 제게 가만히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해. 앞으로 뭘 하든 내 손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야. 그날 만들었던 통장은 아주 평범한 달리 예금 통장이었지만 통장 첫 장에는 입금 5,000원이라고 찍혀 있었죠. 지금도 그 숫자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남편의 첫 돈, 그리고 나를 향한 첫 선물. 사실 그때 남편의 형편은 누구보다 어려웠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 일감이 있으면 하루 3만 원, 없으면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허다했죠. 그래도 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매달 넣자고 한 건 5,000원에서 시작해 1만 원, 2만 원 그런 식이었죠. 많이 벌면 좀 더, 못 벌면 안 넣고. 하지만 그 통장은 단 한 번도 해지된 적이 없었어요. 몇 년 후 남편은 새벽 현장에서 넘어지며 갈비뼈를 다쳤어요. 입원도 못하고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일을 나가야 했죠. 그날 밤 남편은 아파서 거의 말을 못했지만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돈 통장에 넣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1999년 6월 17일 입금 1만 5천원. 그 숫자들이 내겐 생생한 삶의 기록이에요. 아이를 낳고 유치원 보내고 학원도 못 보내 미안해하던 날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건 절대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나중에 꼭 써야 할 때가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이 그저 막연한 위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뭔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2007년 남편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3기. 그때부터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겹치며 우리는 더 이상 여유란 게 없었죠. 나는 통장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사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쓰지 마. 그건 내가 나 없이도 살아가야 할 돈이야.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로 1년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결국 2008년 8월 3일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는 통장을 꺼내 펼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쯤 되는지도 몰랐어요. 입금. 소액들이 쌓이고 가끔은 정기예금으로 옮겨 적금으로 돌린 흔적도 있었고 비골안엔 조금 남아서 설날 보너스 같은 메모도 남겨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통장을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엔 우리 삶의 조각이, 그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그 뒤로 나는 그 통장을 쓰지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해도, 딸아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도 그 통장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인생의 단 한 번, 누군가가 나를 위해 끝까지 지켜낸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그 통장을 꺼냈습니다. 구청에 서류를 내러 갔다가 우연히 잊고 지낸 통장 정리를 요청했고 직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어머니, 이 통장 잔액이 거의 3억 원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남긴 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증명서였어요. 20살의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학은 포기했지만 배운 손기술 하나쯤 있으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 믿었죠. 그땐 세상이 지금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고요. 그 시절 나는 서울 청계천 근처의 조그마한 인쇄소에 취직했어요. 아침 7시 반까지는 반드시 출근해야 했고 잉크 냄새가 진하게 배인 기계 앞에 서서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 있었죠.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달 말 생애 첫 월급을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월급이 고작 28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어요. 기대보다 턱없이 적은 액수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요. 새로 찍어낸 듯 반짝이던 지폐, 그리고 뿌듯한 무게. 비닐봉투에 담아주던 월급 봉투를 품에 안고 집까지 걸어가던 그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봉투를 올려두자 엄마가 묻더군요. 첫 월급이구나. 뭐 하고 싶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았고 친구들 따라 고기라도 한번 사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말했죠. 엄마, 저 통장 만들래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그럼 내일 은행 가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생전 처음 은행이라는 곳에 들어섰어요. 은행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확 불어왔고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틈에 서 있으려니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내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첫 돈은 꼭 저축부터 하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되면 평생 내 돈이 널 지켜줄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단순히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책임에 대한 교육이었고 나를 지키는 약속이었죠. 창구 직원이 조심스레 새 통장을 건넬 때 나는 마치 신분증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종이 책자 안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입금 금액은 단 5천 원. 그게 나의 시작이었어요. 5천 원밖에 안 넣었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신기하게도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그마한 숫자 하나에 나는 엄청난 책임을 느꼈습니다. 내가 벌어, 내가 모으고 내가 지키는 돈이라는 자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통장을 책상 서랍에 고이 넣으면서도 몇 번이고 들춰봤어요. 이 안에 또 돈이 쌓일까? 다음 달에는 10,000원, 그 다음엔 20,000원? 그 막연한 기대가 이상하게도 설렘이 되었고 그 설렘은 어느새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죠.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혼이 났고 기계는 자주 고장났으며 손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잉크에 물들었어요. 하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면 나는 잊지 않고 5천 원씩, 아니 조금씩 늘려서 저축을 했어요. 10,000원, 15,000원, 20,000원. 그렇게 서서히 늘어가는 금액에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2이 되던 해 나는 작은 메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 돈 일기장이라고 써놓고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 어디에 썼는지 적기 시작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습관처럼 이어졌어요.
그 시절 친구들은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 늘 지갑이 가벼웠지만 나는 끝까지 지켰어요. 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통장을 열어보면 뭔가 말없이 나를 말리는 듯했죠. 그 조용한 숫자들이 마치 나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달까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5천 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느리고 보잘것없었던 시작이었지만 그 돈은 내게 세상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내 통장은 단순한 돈 넣는 책이 아니라 내 삶을 기록한 일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기장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파란색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손에 익은 종이 질감이 괜스레 따뜻하게 느껴졌다.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는 그 통장. 처음 이 통장을 만들었던 날이 문득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날이었다. 은행 입구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갔었지요. 그때 나는 27. 큰아이를 막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가게 일을 도맡아 하던 시절이었어요. 신랑은 그때도 돈 버는데 관심보단 사람 도와주는 게 우선인 사람이었고 나는 늘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가정 살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날 5천 원. 딱 그 돈이 남았어요. 당시 쌀 한 가마에 4만 원을 넘기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커피 한 잔 값보다 못한 돈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5천 원은 나에게 어떤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안 쓸 거야, 꼭 모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5천 원으로도 적금 되나요? 창구 직원이 나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비웃음이 아니라 미소였는데 그때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직원은 친절했어요.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이자율이 높은 적금 상품을 설명해줬고 나는 얼떨결에 1년 만기 정기적금이라는 걸 시작했죠. 첫 장에 찍힌 입금 내역은 단 한 줄, 입금 5천 원. 그 아래엔 잔액 5천 원. 단순한 숫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 다짐은 무거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매달 5천 원씩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넣어보자. 일이 잘 안 풀리는 달도, 아이 병원비로 통장이 텅 빈 달도 뭐라도 팔아서 그 5천 원만큼은 꼭 채웠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죠. 남편은 코웃음을 쳤고 친구들도 적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오기가 생겼어요. 적금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서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그러다 3년쯤 지났을 때였죠. 나는 처음으로 50만 원이라는 숫자를 통장에서 봤어요. 그날 밤 신랑이 조용히 내 옆에 와서 말했죠. 야, 너 진짜 대단하네.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아무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저 모으는 게 목적이었고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다 보니 어느새 그 금액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행위 자체가 내게 존재 증명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고 도시가 변하고 내 머리카락에 서서히 흰빛이 섞이기 시작해도 통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월급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은행에 가서 5천 원을 넣고 도장을 받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정직한 의식 중 하나였어요. 어느 날은 손이 너무 아파서 펜도 들기 힘들었는데도 은행까지는 꼭 갔어요. 그런 날은 창구 직원이 말했죠. 아주머니, 요즘도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 거의 없어요. 대단하세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딱 한마디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뭉클했죠. 그렇게 적금을 넣고 만기가 되면 조금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언제부턴가 5천 원보다 더 큰 돈을 넣게 되었죠. 1만 원, 2만 원, 아이들 키우며 생긴 장학금 일부, 명절 세뱃돈 남은 것까지 조금씩 모았어요. 어떤 날은 이 돈이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면 은행 창구에서 찍히는 그 도장 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켰죠. 툭. 짧고 힘있는 그 소리 하나에 나는 다시 나를 믿게 되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어요. 내 30년 삶의 흐름이었고 내가 스스로와 맺은 약속의 증거였죠. 내 아이들 누구도 그 통장에 대해 몰랐고 남편도 결국 잊은 채 떠났지만 나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빨라요. 어느새 내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파이고 눈가엔 시간이 만든 흔적이 남았네요. 하지만 이 통장만큼은 아직도 반짝입니다. 매끄럽게 반사되는 은행 도장, 흐릿하게 바랜 숫자들, 그리고 통장 속의 이름. 바로 나 박인숙이죠. 다시 한번 통장을 덮고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 조그만 종이 책자가 지금도 내 심장을 토닥이는 것만 같았어요. 잘했어. 그동안 참 잘 버텼어. 어쩌면 나는 그 말을 듣기 위해 30년을 모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우연히 찾아온 낯선 입금과의 마주침이 시작됩니다. 그건 결코 내가 넣은 적 없는 돈이었고 그날부터 나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 모르는 사람의 정체, 그리고 사라진 3년치 적금 내역. 그 모든 실마리는 통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통장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행을 나선 건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3년치 거래 내역이 몽땅 사라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3년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유일하게 누군가의 손에 통장을 맡겼던 기간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옛 통장을 꺼냈다. 다락방 깊숙한 서랍에 고이 묻어두었던 구겨진 외피와 빛바랜 잉크가 선명한 그 통장은 어쩐지 진실을 품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분명히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내 기억은 자꾸만 어두운 구름처럼 흩어졌다. 나는 전기요금을 내러 갔을 때나 보험료 자동이체가 될 때 늘 지켰던 입출금 내역을 떠올리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자동이체로 해놨어요. 지우가 그렇게 말했었다. 손주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했던 지우. 내가 뇌수술 후 혼란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곁에서 병수발을 해줬던 그 애. 그날 이후 나는 지우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불편해졌다. 그 애는 너무 착했기에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 돈이 내가 모르는 사이 사라졌다면 그 손이 누구든 간에 진실은 알고 싶었다. 나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작은 지점이 아니라 본점 고객센터였다. 은행 직원이 내민 모니터에는 여전히 3년치 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 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혹시 이 기간에 누군가 대리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카딸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팀장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고객님의 명의로 등록된 공동인증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장에서 3년 동안 모든 이체가 텔레뱅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전화번호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나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 전화번호는 고객님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번호였습니다. 내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번호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신중하게 메모 한 장을 내밀었다. 그 번호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오던 그 번호였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잠시라도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 같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스스로도 밉더군요. 하지만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뒤져 지우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모, 통장은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이모, 내일 병원 갈게요. 이모, 힘내세요. 제가 다 있어요.
그 말들이 갑자기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말이 많았던 그 아이의 문자 속엔 이상하리만큼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도리어 의심을 짓게 만들었죠. 다음 날 나는 다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번호 혹시 가입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단호한 목소리 뒤로 나는 자꾸만 내 기억 속에 숨어있던 의심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혹시 지우가? 설마 그런 애가?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법이죠.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지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지우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이상하게 숨소리가 들뜬 듯 했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죠. 많이 좋아졌지. 그런데 있잖아, 혹시 우리 예전에 쓰던 통장 기억나니? 지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거요? 아, 예, 그거 잘 보관했죠. 왜요? 내가 통장 정리하려고 했는데 거래 내역이 다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지 뭐니. 그 말을 전한 순간 전화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망설임이 분명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더군요. 이모, 그게요, 제가 사실 그때. 나는 숨을 멈추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요. 하지만 지우는 그날 끝내 전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그땐.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보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길 바라고 있었던 나 자신을요. 지우의 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은행과 상담을 계속했고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 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야기를 증명해 보려 했습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지키기 위한 작고 조용한 싸움이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 갇힌 사람처럼 지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방 안에 햇살이 들어와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목구멍은 늘 마른 흙을 삼키는 듯했고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했죠. 그 돈은 어디서 온 걸까?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몇 년이 통째로 지워진 듯한 감각이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김없이 불면증은 찾아왔고 나는 거실로 나와 무심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봤어요. 거기엔 남편의 유품들이 있었거든요. 시계, 안경, 연필, 그리고 몇 장의 손편지. 봉투도 없이 헝클어진 종이더미 속에 끼어 있던 낡은 노트 조각들이었죠. 그중 하나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 지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의 글씨로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 심장이 먼저 알아본 거겠죠.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나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운 말 같았어요. 편지를 펼치자 곧장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겠지. 말로는 못했지만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너 몰래 준비한 것들이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 글씨는 조심스러웠고 획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엔 내 이름으로 만들어둔 계좌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갑자기 지난 몇 주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명의 입금, 사라진 거래 내역, 은행 직원의 이상한 태도를 어부잇. 남편은 살아생전 내 몰래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할까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소엔 말수도 적고 늘 짧은 한숨 같은 대화만 나누던 그였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가족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이 모두 사라졌던 걸까요? 편지 뒷면에는 뜻밖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문제 삼는다면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내가 지연이만 생각한 게 아니란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제야 나는 무릎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문득 며칠 전 큰딸이 통화 중 흘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증거도 없고 아빠도 안 계시잖아.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말이었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을 불렀어요. 의외로 쉽게 찾아왔고 내 앞에서 편하게 앉더군요. 그래서 묻자고 했죠. 돌려서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요. 지연아, 너 아빠 계좌 너 알고 있었지?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곧 고백이 되었고 오랜 침묵이 터진 순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랑 큰오빠가 엄마한테 말 안 하기로 했어. 이유는 우리도 몰랐고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텅 빈 듯했죠. 아니, 마음 한쪽이 너무 꽉 차서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호하려 했다는 그 마음이 도리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빼앗았던 거니까요. 딸이 돌아가고 난 후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은 잔잔했고 나뭇잎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달라졌어요. 말없이 쌓아두었던 질문이 편지 한 장으로 무너지고 숨기려 했던 진심이 눈물 한 방울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고 사랑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계좌의 진짜 행방을 찾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손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흰 봉투 속엔 오래된 종이와 다르게 활자체로 인쇄된 공식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 급히 적은 듯한 짧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죠. 받을 자격이 있는 분께 돌아가길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문서의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 아동센터 후원기록 지정기부자 유성민 가명. 내 눈이 커졌습니다. 유성민이라는 이름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아래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4개월 매월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정리돼 있었고 그 금액의 대부분이 무연고 청소년 식비 및 생활지원비로 사용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 아주 작은 글씨로 기탁자 요청으로 익명 처리됨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서류가 내게 온 걸까? 그리고 왜 20년도 넘은 기록들이 지금에 와서야 내 손에 들리게 된 걸까? 아무리 떠올려도 유성민이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어요. 친구도 친척도 이웃도 그 어떤 연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 이름이 이토록 선명하게 내 삶에 걸쳐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예전에 유성민 씨가 후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엔 익명 요청이 많았고요. 최근 행정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오래된 후원 데이터가 정리되면서 몇몇 유족분들께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족이요? 네. 기탁자께서 돌아가셨고 생전에 지정하신 분에게 기록을 남기기로 하셨습니다. 고인께서 따로 남긴 메모에 따르면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의 가족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어르신 성함과 주소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고요. 나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어요.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라니. 그것도 내가? 제가요 그분을 모릅니다. 알고 계셨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 유성민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게 평생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보내고 그 돈이 나중에 나를 찾아왔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게 죄책감이든 감사함이든 불편함이든 감정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죠. 혹시 이수정 어르신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청운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성민 씨 관련하여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변호사라니. 법적인 일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불쑥 연락이 오다니. 약속을 잡고 사무실을 찾았을 때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는 나를 반갑게 맞았고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생전에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언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어르신께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고인의 필체로 쓰인 짧은 유언장 사본이 있었고 끝부분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내 삶의 가장 따뜻한 기억은 겨울날 나눠 먹은 도시락 한 칸이었다. 그 도시락을 내민 손의 이름은 이수정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도시락, 도시락.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 스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나는 머리를 감싸 쥔 채 어렴풋한 장면 하나를 떠올렸어요. 1971년 겨울 중학교 2학년. 늘 혼자 밥을 먹던 남자아이 하나. 새까맣게 때 묻은 손과 구멍난 교복 자락. 이름도 모른 채 나는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마음 하나로 내 도시락에서 계란말이 한 조각을 건넸던 날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게 유성민이었던 걸까요? 세상에. 그렇게나 오래전 일이 한 사람의 마음에 남아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니요.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내 어린 마음이 지금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도시락 하나 아무렇지 않게 건넸던 그날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생각했답니다. 사람이란 남긴 것보다 건넨 것으로 기억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요. 유성민이라는 이름은 이제도 낯설지만 그가 느꼈을 고마움과 외로움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은밀히 조용히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름이 아니라 감정으로 시간으로요. 나는 아직도 유성민 씨가 왜 내게 후원을 이어왔는지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내 삶 어딘가에 스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의 작은 친절 하나로 버텨낸 사람들. 그 작은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안답니다. 도시락 하나로 어떤 인생은 30년의 기다림과 감사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나 역시 그 마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내 방식으로요.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여정이었어요. 그날 유언장이 발견되고 모든 계좌 추적과 정리가 끝났을 무렵 은행에서는 마지막 통보가 왔죠. 상속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총 수령 금액은 12억 2천만 원입니다. 라는 공문이었어요.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고 실수한 게 아닐까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고 이름도 분명히 내 이름이 맞았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편지들을 조용히 다시 펼쳐봤어요. 거기엔 숫자도 자산도 없었고 오직 그의 마음뿐이었죠. 당신이 어떤 이유로 돈을 벌었는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준비했는지를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지만 사람으로선 너에게 단 한 번이라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었다. 그 한 줄에서 나는 몇 분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어요. 어릴 적엔 왜 우리만 없는 게 많았는지 억울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없는 가운데서도 줄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 그는 평생을 준비했더군요. 다음 날 나는 딸과 손자를 불렀어요.
그리 자주 보는 싸이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급했죠. 차 한 잔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희 혹시 엄마가 남긴 얘기 좀 들어볼래?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받은 50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들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불어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아버지와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딸이 물었죠. 엄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쓸 거예요? 나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단 2억은 너한테 줄 거야.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 키우는데 보태면 좋겠지. 그리고 1억은 손자 대학 들어갈 때까지 따로 적립해 둘 거고. 나머지는 나 쓰려고. 딸은 놀란 듯 웃었고 손자는 할머니 멋있다 며 박수를 쳤어요. 나도 같이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었죠.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답니다. 이후 나는 작은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동네에 조용한 작은 독서실을 열기로요. 이름은 서명자 작은 방. 내 이름을 그대로 붙였어요. 사람들은 웃더군요. 이름이 너무 평범해요. 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좋았어요. 평범한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특별함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독서실은 평일에는 아이들 자율 공부 공간이고 주말엔 동네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는 공간이 되었어요. 나도 함께 앉아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죠. 가끔은 그냥 이야기만 하다 하루가 가는 날도 있었고요. 그곳에선 숫자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갔어요.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조용히 놓고 간 귤 한 봉지, 어르신이 쓰신 삐뚤빼뚤한 시 한 줄.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제 알아요. 유산은 꼭 돈이어야만 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름 없는 편지 한 장, 말없이 주고받은 눈빛 하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시간도 세월도 초월하더군요. 얼마 전엔 손자가 유치원에서 받아온 종이카드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지갑이에요.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 지갑 내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거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고 품고 살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사라지겠지만 아버지의 손길이 담긴 봉투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겠지요. 손자가 커서 이 독서실의 주인이 된다면 혹은 딸이 기억 속에서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12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유산은 결국 사람이 남긴 온기였어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속삭여요. 잘 살았구나, 서명자. 참 잘 살아줬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앉죠. 내가 만든 이 작은 방에서 또 하루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그 마음은 매달 숫자로 돌아왔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전한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그 기억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봉투를 열어요. 그 안엔 돈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거든요.